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따뜻한 보수는 가능한가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니콜라이 까람진의 까람진 단편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중앙당을 해체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보도국 수장을 바꾼 MBC 그리고 YTN의 민폐 끼친 정태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정의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KT 모바일 샵과 제휴함으로써 애플의 아이폰 X, 삼성의 갤럭시 S9, LG의 G7 싱큐 등 최신형 스마트폰들의 김용민닷컴 입점을 허락하시었다. 또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전 인민들에게는 김용민닷컴 적립금 무려 15만 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기로 결정하시었다. 게다가 월 100기가 기본의 무제한 요금제로 각종 야구 동영상 감상이 자유로워짐으로써 남조선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저렴한 가격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제한 요금제로 15만 원 적립금까지 지원받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6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6.13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된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으면 패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뒤집어 이야기해서 낙선한 야당 후보들은 이번에 이길 선거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적한 당 간판들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투표함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 대권 경쟁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한 민심이 확인된 것 아닙니까? 국민은 야당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짐 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진작에 국민적 신망이 두터운 대통령에게 고륙 상쟁식으로 덤벼서 좋을 게 없다는 제 이야기에 야당은 귀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여당은 당연하고 야당은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 하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대전환기를 만난 한반도 상황,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국민적 총의가 이번 선거에 담겨 있었습니다. 뒤집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하려고 하는 바를 해야 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사형제 폐지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지방분권, 대통령 책임 강화, 인권 등 전반적인 기본권 신장을 담은 개헌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분단 논리, 지역주의, 양극화 등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모든 관행과 법률을 손봐야 한다, 이 같은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의 뜻과 일치합니다. 문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재벌 독식, 중소기업 자영업자 빈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가진 소신 아닙니까? 문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체질적으로 독재를 못하는 스타일이니 국민이 그에게 마음껏 하라고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이게 이번 선거의 교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국민만 믿고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잔뜩 힘을 실어줄 때
좌고우면하지 말고 뜻한 대로 개혁을 실천해야 합니다. 행정부만이 아니지요. 개혁 속도가 지지부진한 사법부와 입법부도 견인할 몫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특히 거대 여당 당청분리라는 이름으로 당에 위임하기보다는 당대표 선출 또 차기 총선 공천과 관련해 수석 당원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리더십, 투명한 공천을 제도화함으로써 8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난장판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지난 정부 시기 재판 거래라는 사실이라면 단군 이래 최고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정파를 초월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책임을 물어서 심판받지 않는 권력도 국민의 분노가 누적되면 철퇴를 맞는다는 교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말이 왜 가능하냐. 문 대통령에게 사심이 없다는 믿음이 밑바탕에 깔린 것입니다. 가장 좋은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 대한민국은 기초부터 다시 서는 나라가 될 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고 싶은 것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딸의 졸업식을 본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서울 동작구청장 후보였던 장진영 변호사는 선거비 보전에 실패한 후보들이 빚더미에 앉았다.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는 패배한 부하를 놔두고 가족을 만나러 외국에 가버렸다.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진영 변호사는 당내 갈등을 조장한다며 섭외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장진영 변호사와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김부선 씨 여기 나온 적 있어요? 여기 없죠. 예. 주진우 씨는 나온 적 있어요? 없죠.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안 부르면서 좀 바른미래당 이거 사실 별 얘기도 아닌데. 별 얘기 맞죠, 이거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득달같이 불러서 뭐 이렇게 갈등을 막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갈등은 본인이 말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키우려고 그래요. 본인이 직접 말을 해서 부른 건데. 네, 저는 그럼 왜 나오셨어요? 그런 나오지 말지. 이 얘기하려고 나왔어요. 이야기하려고. 그럼 들어가시죠, 이제는. 공정하지가 않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어떤 이슈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말할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물론 그런 그거는. 네.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 당이 정당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의견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은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 참패했다 그러지만 우리는 전멸당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전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초의원들이 대부분 당선된 거죠. 기초의원들은 한 1,000명 가까이 전국적으로. 네. 기초의원들 당선됐죠. 네. 전체적으로 2이지만. 네. 근데 바른미래당은 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가장 큰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선거가 후보들이 제일 많이 출마하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제일 많죠. 숫자가. 네. 그런데 이 전까지만 해도 양당 체제였기 때문에 지더라도 2등은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등까지는 당선자를 다 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후보를 굉장히 많이 냈는데 다 3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낙선자를 낸 지금 상황이거든요. 낙선자 숫자가 많죠. 가장 많죠. 숫자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비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000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국적으로? 네. 그런데 그분들이 또 보전도 못 받는 10% 미만의 낙선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초하고 그 기초 단체장 정도면은 비용을 어느 정도 씁니까? 지금 기초 단체장은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얼마나 씁니까? 그 정도 내외 쓰지 않겠어요? 더 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제 기준으로는 공범을 만들고 최소한 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공범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한 1억 9천 들어요. 그 정도가 들어요. 네. 기본으로. 네, 기본으로 들어요. 기본으로. 그 기초단체장 기초 의원들 그 정도 듭니까? 기초 의원들은 한 3, 4천 든다 그래요. 3, 4천. 네. 기초 단체장 정도 되면 한 2억 정도 들겠네요. 그러면 못해도. 그렇죠. 2억 내외 든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걸 보전을 못 받게 되면 누가 2억을 처음부터 내가 자기 돈으로 내야 된다 그러면 출마를 거의 못 하죠. 보전을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가면 보전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출마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뭐 전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말하자면 전사자들 아니면 뭐 패장들이 2,000명 가까이 있는 당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때 근데 우리 안철수 후보는 대장 깃발을 들고 싸운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장께서 지금 이 국면에 따님 졸업식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외동딸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의 장수들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언을 드린 거예요. 고언을. 누구를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비난은 이미 다 하셨어요. 비난을 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중진들을 겨냥해 퇴진 그리고 당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구를 지칭할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직감하실 것이다. 이들이 비대위 또는 당대표 경선에 나설 경우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책임에 초선들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기가 없었고 부족했다. 이렇게 인정했는데요.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성일종 의원 그리고 진행자 이범 교육평론가의 대담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지를 밝히진 않으시고 향후 누구를 향해서 반대를 하는지를 보면
누구를 지목한 건지 이제 알 수 있을 거다. 약간 예, 알쏭달쏭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전혁 전 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좀 인용해 드렸는데요.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시절 입 한 번 뻥긋도 하지 않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초선 의원들한테는 나름의 어떤 정치적 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홍준표 대표 시절에 왜 이렇게 잠잠하셨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어쩔 수 없거든요. 변명할 생각은 없고요. 또 예. 우리 전혁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또 저희가 당의 활력을 불어넣고 또 역동적으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용기가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자책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이 가야 되는 이 흐름에서 그렇다고 또 안 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었을 때가 예. 또 시기이고 하니까 앞으로 국민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역할을 비롯해서 새로운 길에 모색할 수 있도록 앞장을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용기가 없었다라고 표현하시긴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이른바 이제 막말 논란에 휩싸이고 심지어 지방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이 홍준표 당대표가 지원유세에 오는 것을 이제 꺼리는 이런 정도 상황이 좀 벌어졌을 때 좀 행동하시거나 발언하실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셨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비공개적으로 드렸고요. 아, 당대표에게요? 예. 또 의총 같은 거에서는 당대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언론이 들어와 있지 않은 비공개의 의총장 같은 데서 심하게 그런 언쟁도 있었고 했던 것들이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분의 초선 의원이 중진 등의 이 사퇴를 촉구를 했는데 5분의 의원 중에서 정종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행정자치부 장관도 했고 이른바 이제 진박으로 분류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패배에 좀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좀 변론을 하실 수 있을지요? 지금 뭐 친박이다, 친이다, 친홍이다 이런 걸 가릴 때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모아서 우리 당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또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을까 또 좌우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예.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그 세력들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예. 누가 장관을 했고 뭐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우리 정종섭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시고 굉장히 혁신적인 분이십니다. 예. 행자부 장관 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혁신적으로 한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일한 분 중에 한 분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국가를 바꾸고 또 당을 바꾸고 하는데 헌신하실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사실 이 논란이 시작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홍준표 당대표가 이제 사퇴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친박 행세로 공천받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이미지 좋은 초선 흉내내며 밤에는 친박 앞잡이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직격탄을 날리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마지막 글을 올렸는데 뭐 이런 표현에도 나오는 이른바 이제 이미지 좋은 초선 흉내내면서 이제 실제로는 친박으로 구실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사실 성일종 의원님도 주변에서 보신 적도 있을 거고 문제의식 느낀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물러나신 우리 대표님이 좀 답답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대표로서 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좀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 예, 그렇지만 또 우리 대표께서 여러 형태로 보고 느끼시고 당을 개혁하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떠나시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개혁하고 바꾸고 하는데 하나의 참고 자료로 말씀으로 저희가 알고 행동하겠습니다. 지난 1월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을 불러온 서지현 검사가 심신의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휴직 상태인 서지현 검사는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도 발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미투로 용기를 냈다는 시민들을 보며 꿋꿋이 버티겠다고 말합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 상황에서 어쨌든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지고 지금 첫 재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뭐 어쨌든 재판 넘어간 거 보면 뭔가 그래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 조사 과정이 굉장히 부실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문입니다. 네. 무죄,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세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검사로서. 네. 그래서 그런가요? 첫 재판 때 안태근 전 검사장이 행위들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라고. 네. 그 자리에 서 검사님은 안 계셨잖아요. 네. 만약 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명백히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거든요. 제가 어쩌다 보니 뭐 강력한 검찰이라는 조직과 싸우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제가 가진 유일한 힘은 진실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분이 한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가진 건 진실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 참 서글프게 들리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냥 조사만 부실한 겁니까? 그게 아닌 2차 피해도 심하게 시달리신 거예요? 아까 전에 그러셨어요. 2차 가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법무부나 검찰 조사단에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2차 가해를 가했거든요. 여론이 아니라 조사단, 검찰, 법무부에서 2차 가해가 있었다고요? 네, 일단 공식적으로는 수회 허위 발표를 통해서 저를 거짓말쟁이 내지 피해를 미끼로 인사를 요구한 검사로 만들었습니다. 공식 언론 발표 뭐 이런 걸 통해서? 네, 구체적으로는요. 먼저 처음 제가 검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바로 몇 시간 후에 법무부에서는 제 인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허위로 치부해버려서 그냥 덮으려고 했던 허위 발표였고요. 네, 그 후 제가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 메일을 보냈다고 하자 그런 적이 없다고 또 바로 허위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가 면담을 요청한 메일을 제시하자 제가 면담을 하면서 진상 규명 요청은 하지 않고 인사 요구만 했다고 또 허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허위 발표입니까? 네, 저는 당시 인사 요구는 전혀 하지 않고 사실 확인, 즉 진상 규명 요청만 하였으니 당시 녹취록에 전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허위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법무부 등에서 기자나 정치권을 상대로 제가 업무 능력이나 대인관계 등에 문제가 있었고 정치적인 목적 내지 다른 목적에 있어서 폭로한 것이라고 허위로 음해하는 내용들을 퍼뜨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1월 29일로 다시 돌아간데도 지금처럼 하셨을까요? 네, 했을 것 같습니다. 서지연 검사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사표 내실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무조건 사표를 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저 때문에 용기를 냈다. 저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절대로 사표를 내지 말고 제가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그런 목소리, 그런 바람을 내팽개친 채 제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꿋꿋이 버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 이른바 강남 3구는 보수 진영의 아성 또는 텃밭으로 불려왔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 강남구청장이 탄생했습니다. 민선구청장 체제 출범 이후 23년 만인데요. 강남구의 유일한 여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강남 민심이 변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CPBC 카톨릭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이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이 컸던 것 같고요. 그 원인에는 이른바 문재인 폭풍이라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총선 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로 진출을 하면서 지역에서 또 민주당에도 한번 기회를 주면 되겠구나 이런 주민들의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개 구에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마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당선됐죠. 이에 따라 강남 3구는 더 이상 보수 텃밭이 아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CBS 노컷뉴스는 이번 결과를 두고 강남 3구의 보수 성향이 변화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정당 득표 1위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득표수를 합쳐서 비교해보니 서초구와 강남구 두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수를 웃돌았습니다. 서초구에서 민주당은 9만 표, 한국당은 7만 표, 바른미래당은 3만 표를 얻었습니다. 강남구에서 민주당은 10만 표, 한국당 9만 6천 표, 바른미래당은 3만 6천 표를 얻었네요.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단일화된 보수 후보가 나섰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노컷뉴스는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결과에 따라 강남 3구의 표심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배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에 적폐 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지방선거 후 폭풍이 여전히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보수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보수 진영? 네,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정치적 관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매우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말씀드린다는 점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예. 왜 이런 전제를 하냐면 정치에서 말하는 보수와 경제에서 말하는 보수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가끔 가져요. 근데 정치에서 말하는 보수가 뭔지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릴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는데 특히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고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괜히 정치적 개념으로 보수가 뭔지 잘 정립도 안 돼 있는 제가 어줍지 않은 이야기 늘어놓는 일이 될까봐 지금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보수 재편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들리는 따뜻한 보수가 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예. 이 이야기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알모신 제가 오로지 경제적 관점으로 요즘 거론되는 따뜻한 보수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 이번 선거가 이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보수가 최대 참패를 했다고 하던데 예. 저는 이분 잘 모르는데 박형준 교수? 이분 썰전에서 가끔 했던 분 같은데 보수 논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동아대학교 교수 했었고 과거엔 한때 또 민주진보 진영에 있었던 분으로 통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은 보수 쪽에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이 그렇죠. 한나라당 때부터 정치했었고 이명박 정권 때도 요직을 맡았었죠. 네, 그러면 보수 쪽 분이 맞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수는 원래 따뜻한 공동체를 지키자는 가치를 갖고 있다. 이제는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국가주의적 보수에서 자유주의적 보수로 가야 한다. 시민사회를 연결해 공동체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보수 가치인데 이 역할을 진보 진영이 선점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여러 조중동 보수 일간지들도 특히 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에서 집권했던 보수당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따뜻한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보도를 보면 따뜻한 보수라는 말이 정치 쪽에서는 그냥 통용이 되는 말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제학 쪽에서 보면 일종의 형용모순 같은 겁니다. 동그란 네모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따뜻한 보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아요. 예전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이제 사퇴했지만 새누리당 탈당할 때 따뜻한 보수가 되겠다 이런 말 할 때도 제가 다른 분은 몰라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받으셨다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거짓말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결정적인 대목은 인간관에 대한 차이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생각하는 대목에서 보수냐 진보냐가 판가름이 나요. 예를 들면 사람이 오로지 이기적인 존재다. 합리적인 존재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보수의 경제의 인간관입니다. 이 보수적인 경제적 인간관에는 애정, 동정, 연민, 우정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내 이익만을 챙기는 존재이니까요. 여기에 애정이나 우정, 협동, 연대 이런 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반대로 진보적 경제관의 인간관은 사람에게는 협동적인 측면이 충분히 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다.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따뜻한 보수,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는 보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보수, 이게 정치적으로는 수사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인간관, 경제학, 철학 측면에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과거에 동아일보 다닐 때 어떤 경제부장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 경제부장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만을 오로지 오매분만 기다리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떤 경력이 있냐면 언론사 준비를 했을 때 MBC에 먼저 합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동아일보 기자가 너무 되고 싶다면서 MBC에 합격한 걸 포기를 하고 나중에 동아일보 시험을 따로 쳐서 합격했다라는 게 그분 주장입니다. 이게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1980년대만 해도 이야기를 선배들한테 들어보면 그분은 저보다 10몇 년 이상 고참이셔서 네. 80년대에 합격을 하셨던 분이고 그때만 해도 방송사가 군사 독재 정권에 종속돼 있으니까 이제 종합일간지 특히 동아일보 같은 신문에 입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예. 근데 이분이 경제부장이 된 다음에 매우 보수적으로 경제부를 운영하는데 매일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나는 동아일보 주의자다. 나는 동아일보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충성하는 건 오로지 동아일보뿐이다. 맨날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술도 잘 드셔서 후배들한테 술도 많이 샀어요. 자기 계파, 자기를 따르는 후배들도 확실히 만들고 약간 좀 마초적인 의리도 과시하고 그랬었던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싸울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분의 주장, 나는 동아일보를 너희들보다 훨씬 더 사랑해. 이 주장이 참 반박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회사 잘 되자고 동아일보 잘 되자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다. 충동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항상 니네가 나만큼 동아일보를 사랑해? 나는 MBC를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뭐 이렇게 이제 퉁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막혀가지고 이제 싸움이 막 진도가 안 나갈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되게 답답해서 하루는 다른 좋은 선배 한 분하고 술을 마시다가 그 부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선배가 픽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그 뭐뭐뭐 부장이 매일 동아일보에 충성한다고 다니는데 개소리다 전부 다. 그건 그 부장이 동아일보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충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요. 그 경제부장은 동아일보에 충성한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거죠. 동아일보에 충성한다고 말을 하는 게 자기 이익에 부합하니까 승진에 유리하니까 오너에게 잘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나름 후배들도 잘 챙겼어요. 그런데 그 후배를 잘 챙기는 건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서 챙기는 게 아니고 자기 계파를 만들고 자기 출세에 유리하니까 챙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수의 인간관이라는 겁니다. 뭘 해도요. 그게 나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그런 행동을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닌 겁니다. 그건 열나 이기적인 것의 포장일 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가 따뜻한 보수를 내걸고 복지 정책도 좀 도입하고 연금도 강화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도 좀 가지고 이런 정책을 내걸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아까 그 박형준 교수나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따뜻한 보수라는 것일 텐데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보수의 그런 행동은 전혀 진심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행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보수가 복지 정책을 강화하자라고 주장을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그건 보수가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니까 하는 짓인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 세력의 복지 정책은 채택은 할 수 있어도 진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런 보수의 복지 정책이나 공약은 이해관계에서 삑이 나잖아요.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대번에 버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보세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모든 어르신께 20만 원 드린다. 그 정책 자체는 매우 진보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표를 얻을 것 같다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했을 뿐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쌩까버리고 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보수라는 말이 제가 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냐면 따뜻함은 진심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보수는 따뜻한 척은 할 수 있어도요. 진심으로 따뜻한 게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걸 이제 역으로 진보 진영에 적용해보면 저는 실제로 진보 진영이라고 부르는 영역을 굉장히 넓게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보이기 때문에 연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조금 달라도 서로 상처되는 말 좀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편인데 문재인 정부가 진보냐 이런 논쟁을 하면요. 두 갈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진보가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아주 진보적인 운동 진영에서 이런 답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라고 부르기에 너무 부족하다.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예. 또 다른 답은 의외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로부터도 이런 답이 나옵니다. 우리 진보 아니다. 우린 진보고 보수고 관심 없다. 심지어 우리를 보수라고 불러도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보건 보수건 다 때려치우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지지할 거야. 문재인 정부가 보수로 가면 우리도 보수로 따라갈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주장이 뭐 틀리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진보 정부입니다. 왜냐? 세상을 보는 인간관이 따뜻해요. 예.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기적 인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보다 협력적이고 연대하는 세상을 분명히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진보적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는 더디어 충분치 못해 차라리 보수로 봐야지 우리하고 달라라고 주장하는 진보 진영 일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바라는 진보의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속도 차이 때문에 이 정부는 진보가 아니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속도가 다른 건 연대와 토론을 통해서 좁혀나갈 수 있는 거고 이건 동지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우리와 달라. 진보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 투쟁의 대상이 돼버리죠. 그리고 후자를 선택하면 진보 스스로가 외연을 너무 좁게 보고 갇혀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반대로 나는 문재인 정부가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고 문재인 정부가 보수로 가면 나는 지지할 거고 이렇게 말해도 좀 곤란한 겁니다.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보수적인 인간관, 이 사회는 오로지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합체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는 애정과 연민 느낄 필요가 없고 사회, 소사이어티, 사람이 모여 사는 곳, 개뿔도 필요 없고 오로지 개인만이 존재하는 사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철학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해석에 따라서 저는 조율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봐요. 진보적인 정부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 정당도 따뜻한 보수 어쩌고 하면서 복지 정책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그 경제학적인 경계선은 우리 인간이 협동적인 인간이냐 이기적인 인간이냐, 우리 사회가 개인만 하는 사회가 돼야 되느냐 협동적인 사회가 돼야 되느냐, 요 차이에 의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몇 가지의 정책으로 가려지지 않는 거거든요. 철학과 진심의 문제니까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협동의 인간관을 진보의 영역으로 보면 진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외연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용민 PD님이 훨씬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제가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언제 우리 인간 보고 너희들 졸라 이기적으로 살아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던가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요 무지하게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인간관입니다. 이 보수적인 인간관을 보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져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충분한 택배비를 내면 내가 짐을 옮겨주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수적인 인간관입니다. 아니 예수의 입장과 보수의 지향점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해고시키리라. 뭐 이런 의미로도 또 통하지 않겠습니까? 쉬게 하리라를 해고하리라로 해석을 하면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보수적일 것 같은데 설마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야, 힘든 사람 우리한테 와서 해고시켜줄게 뭐 이런 뜻으로는 아니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사회를 보면 예수의 뜻에 따른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있었죠. 이건 장담하는데 경제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무조건 진보적인 가치관입니다. 불교요. 제가 이제 부처님 잘 몰라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처님은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짐을 들어주거나 일을 돕는 것, 때와 장소에 맞게 베푸는 양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자본주의 경제학의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고요. 지갑을 헤아려 돈을 받고 도와주는 것.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기독교건 불교건 어떠한 성인들도
경제적인 이기심을 전제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종교는 경제적 가치관으로 보면 매우 진보적인 겁니다. 예. 이렇게 보면 진보의 영역은 정말 드넓고요. 진심을 교환할 수 있어요. 반면에 보수의 영역은 이기심이라는 아주 저열하고 좁은 경제적 망상에 갇혀 있죠. 게다가 이기심에는 진심 따위는 없는 거고요. 저는 정치 전문가분들이 세상은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정치적 지형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간 간의 관점에서만 보면 굳이 보수가 있어야 되나? 그런 이기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이타적인 관점, 다양한 진보적인 관점이 무지개처럼 세상을 채우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진보의 영역이 넓으니까요. 지방선거에서 박살이 난 자유당, 바른미래당이 뭐 따뜻한 보수 찾는다고 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왜냐? 저는 그게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선전선동일 뿐이에요. 따뜻한 척을 할 수 있어도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간관이 아니니까요. 대신 이제 우리가 따뜻함을 인간의 본질로 보고 있는 진보가 더 다양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개가 짖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따뜻한 보수 운운하면서 또 코스프레를 하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오늘은 경제적인 인간관으로 바라본 진보나 보수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가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 중앙당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의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넓게 김성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은 아무래도 인적 청산이 가장 중심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을 설림하여서 간결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겁니다. 또한 이념과 가치를 담도록 당의 간판을 새로운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아이고, 김승태 당대표 권한 대행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개혁 의지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당명을 바꾼 지도 1년 반밖에 안 지났고 무릎 꿇고 섰고 대제하는 것도 식상합니다. 뭔가 신선한 방법 없을까요? 네? 당 해체를 친박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요? 친박이 반대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하하하하. 친박 쪽에서 진심으로 김승태 대행을 걱정하는 거 아닐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해경을 해체한다고 했었는데 욕만 먹었잖아요. 유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자유한국당을 맡겨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하지요. 유여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가 당에 뭐를 사고 나가버렸다. 이렇게 성토하며 목소리를 높여서요. 네? 당에 뭐 사고 나간 건 유여해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라고요.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요. 하하하하. 자유한국당의 젊은 피라면 배현진 전 송파을 후보가 있지요. 그런데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전 후보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앵커로 꼽히기도 했어요. 세대 교체가 꼭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 19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대구 20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 31도, 전주 26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낮부터 내일 새벽까지 제주에는 20에서 6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는 낮부터 밤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오늘을 읽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18세기를 대표했던 러시아의 작가 라드셰프의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여행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러시아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니콜라이 카람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카람진? 네, 많이 낯설죠?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국어국문 전공이신데 왜 이렇게 외국 작가들 많이 하세요? 잡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교수님. 아유, 별 말씀을. 네, 한국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세계 문학으로 시야가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근대 문학 형성 과정에서 일본을 경유해서 세계 여러 문학들이 한국으로 이입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러시아 문학이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계보를 찾아가다가 러시아 작가들 쭉 만나게 되고 또 러시아 작가들 보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러면은 또 계보를 쭉 이어서 어제 소개해드렸던 라디셰프부터 시작해서 그걸 거쳐서 고리끼, 숄로프까지 쭉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제 나름대로 여행 방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니콜라이 카람진은 18세기 말 19세기에 활동했던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카람진 단편집이 제가 알기는 거의 유일한데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혹시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아시죠?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기 롯데도 나오고 말이죠. 한화도 나오고, 기아도 나오고, LG도 나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질풍노도 시대를 대표했던 독일의 낭만주의 소설이죠. 이른바 감정의 해방, 감성의 해방, 자유연애를 외친 대작이었습니다. 그동안 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억눌려 왔던 감정들의 경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 후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쓰여진 지 10여 년, 20년이 채 안 돼서 발표된 게 우리 카람진의 이제 가엾은 리자입니다. 그리고 보른홀름의 섬, 시에라 모레나, 그리고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 등등인데 이 네 편이 이 소설집에, 단편집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 아버님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의하는 방식은 사랑은 재난입니다. 재난이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안정적이었던 우리 삶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죠. 그리고 사랑이 찾아오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성이나 감정학 영역에서도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심리학 영역에서도요. 사회학이나 철학, 역사학에서도 사랑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그건 감정 해박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계급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사랑이 어떻게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가를 읽어내는 중요한 단서로 사랑을 얘기할 경우가 많아요. 오래전에 소개해드렸지만 춘향전 같은 경우 춘향이와 이몽룡의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이때 춘향이라는 정말 천한 기생의 딸이 사대부 집안의 아들과 결혼함으로써 신분제 자체를 뒤흔드는 민중들의 욕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지니는 혁명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그 감상주의, 낭만주의, 사랑의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가 바로 이 카람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농노제, 짜르체제 하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들, 감성들이 어떻게 해방되는가, 그리고 그 비극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는가 등등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하는 얘기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18세기에 천주교가 들어올 무렵, 들어와서 번진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이미 성평등에 대한 그런 의식들, 성평등뿐만 아니라 계급 해방에 대한 의식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만인평등주의를 내세웠던 천주교가 도입되고 엄청나게 확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도입되고 나서 그렇게 번졌다면은 한참 뒤에나 퍼졌을 텐데, 근데 이미 무르익었기 때문에 금방 번졌단 말이죠.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성평등이라든지 혹은 계급 해방 이 사상을 조선에다 뿌리 내렸을까? 저절로 조선 민중들이 각성하고 성찰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훌륭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감당할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짧은 생각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네. 천주교 유입, 이른바 사학 유입으로 해서 만민평등 사상, 남녀 평등 사상 이런 게 유입 들어온 건 맞죠. 예. 이르면 18세기, 19세기에 조선 사회에 천주교가 퍼지면서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외부의 영향도, 외부 사상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학으로 대표되듯이 이 유불선을 결합한 동학 사상의 핵심이 인내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인간 모두에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다 하나같이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사상. 그게 하나의 혁명의 계기, 모멘텀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른바 토양 또는 그 스펀지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없는데 어느 순간 들어와서 세상을 뒤바꿔버린다는 것은 외압에 의한 강제적인 폭력이 아닌 이상은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오늘 감성과 사랑 얘기한다 그러니까 자꾸 말을 옆으로 돌리시는 것 같네. 예. 네, 이 가람쥐 단편집 계속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소설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엾은 리자, 보른 홀름섬, 시에라 모레나,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 이 네 편 실려 있다고 했잖아요. 달달하면서도 슬프고 아픈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재난을 어떻게 통과해 가는지, 그 재난에서 그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이 어떻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지 등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집을 다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난감하고 마지막에 실려있는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많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작품 중에 독일의 헤르만 헤세의 소설 지와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와 사랑이요? 네, 요즘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요. 인간의 그 마음의 지성적인 영역과 감성적인 영역이 공존한다 그러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지성적인 영역이 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감성적인 영역이 승한 사람도 있죠. 늘 인류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성과 감성 또는 머리와 심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정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흔히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동시에 소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람진의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 헤르만 헤세의 나르치스 골드문트도 떠오르고요. 또 감성적인 사람이 맞이하는 파국과 이성적인 사람이 맞이하는 권태로우면서 지루한 그 평온함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쯤 있는가 한 번쯤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803년에 나온 소설인데 그 이후에 19세기와 20세기 세계 문학사에서 지성과 감성 또는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사이에서 많은 그 아이디어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읽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설은 에라스트와 레오니트라는 두 친구를 내세워서 에라스트라는 대단히 감성적인 사람과 레오니트라는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 우정과 또는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 PD는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성적인 사람이든 감성적인 사람이든 편향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극한적인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이 이성과 감성, 그 어느 사이에서 늘 감정의 떨림들, 감정의 격동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작품 첫 페이지를 펼치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 정신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참으로 오묘하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도 그것에 관해서는 이상하고도 심지어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주장들을 펼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모두 똑같은 재능과 성격을 갖지만 이것들이 후에 달라지는 것은 주어진 상황들과 교육의 기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후천적인 성장과 교육의 정황 같은 것들이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고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지능과 재능을 겸비한 개성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부여한다고 주장하고 또 증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카람지는 이런 본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성적인 영역이 강한지 감성적인 영역이 강한지는 태어날 때부터 갖춰진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후천적 교육에 의해서 양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본성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걸 따지기에는 여유가 없지만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대단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주위에 문학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예술적인 취향에 가까운 사람들은 감성의 뇌세포가 정말 활성화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더라고요. 정말 예술하는 분들 중에서 돈 계산에 밝은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고요. 또 그분들은 항상 격정적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또 사랑에 눈이 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저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우물가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제 발견 사람들은 돈 계산 빨라요. 하지만 그 깊이는 정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성적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이게 눈이 어두운 그런 뭐 속물로 봐야 될지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예술인들은 그래서 과거에는 광인으로 분류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제 브리핑에서도 그러시듯 이완배 기자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완배 기자를 길이 죽이시더니 오늘은 저를 한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시네. 금방 정리 딱 해버렸어요. 정말 오늘 방송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소설의 테마가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에 아주 밝고 그리고 어떤 그 관계를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만 가늠하는 이런 유형이 바로 레오니트 같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 반면에 사랑에 금방 눈이 멀고 불의를 보면은 불같은 분노를 내뿜고 그리고 동정과 연민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거 관련지어서 제가 김 PD가 말씀하신 부분에 각주를 달면은 이렇습니다. 카람진의 말을 빌어서 감성적인 사람들만이 본성의 불변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냉철한 이들은 항상 자신에게 만족하며 변화라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 한 가지 관찰만으로도 냉철한 사람들 편에 서는 게 이득이 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을 해요. 그런데 제 삶의 그 반경 안에서 보자면 이해관계에 빠른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의 장점도 분명히 우리가 존중해야겠지만 저는 좀 힘이 듭니다. 옆에 있으면은 괜히 힘들고 한숨이 나오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성적인 이들은 천성적으로 그만 말씀하신 겁니다. 낭비가 심하다. 뭐 호주머니에 10,000원 있으면 바로 써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 호주머니가 차 있으면 왠지 불안해요.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걸 털어버려야 마음이 편한 그 인간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파산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이성의 뜻에 반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들인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화폐로 얘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감정을 주고받을 때와 관련지어 설명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 문장 같은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성적인 이들이 그들 고유의 특권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냉철한 이성으로 모든 것에 평정을 유지하는 무덤덤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더 사려가 깊고 그래서 지상에 있는 동안 더 평안하게 살며 재난도 더 적게 당하고 사회적 조화를 손상시키는 일도 아주 드물다.
그러나 감성적인 이들은 선행을 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기도 하고 위대한 일을 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 봉태뉴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약간은 앞뒤 분별을 못하는 무분별함이 꼭 필요하다. 그들은 타고난 재능과 뛰어난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으로 빛을 발한다. 시를 창작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바로 감성적인 이들의 재능이다. 냉철한 이들은 단지 수학자나 지질학자, 자연과학자나 골동품 수식가, 뭐 어쩌면 철학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이런 그 전제 아래 에라스트와 레오니트라는 두 친구, 이 두 친구를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로 묘사한 걸 보면은 역시 감성과 이성은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소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감성의 추와 이성의 추를 양쪽에 놓고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또 어느 지점에 있는지 조금은 가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에라스트와 레오니트라는 두 친구가 한 여성을 두고 사랑하는 방법도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이 사랑 때문에 에라스트는 이 감성이 풍부한 친구는 숨을 거두어요. 근데 이 레오니트는 아주 평범하게 오랫동안 장수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레오니트는 명성과 물질적인 부, 건강과 안정을 골고루 누리며 아주 오래도록 장수했다. 황제와 국가는 그의 공적과 사리 판단력, 근면함과 정직성을 높이 샀지만 에라스트를 제외하고 그에게 진정한 애정을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단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했을 뿐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존중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보살펴 주었고 기쁨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지만 슬픔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것으로부터도 고통받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인 듯 여겨졌고 모든 것에 무덤덤해지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부적이라 여겼다. 만약 우리가 영혼이 전이 된다고 믿는다면 그의 영혼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심한 고통을 받았기에 너무 지쳐서 지금은 레오니트라는 사람의 형상 속에서 휴식만을 바라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여의었지만 슬퍼해봤자 그들을 되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그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는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은 또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즐겨 생각했다. 생의 끝에 이르자 레오니트는 이 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그리 원치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창피했기 때문이다. 그는 희망도 또 두려움도 없이 매일 저녁 잠자리 드는 것처럼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네, 이렇게 레오니트, 이성적인 인간의 최후까지를 덤덤하게 쓰고 있습니다. 에라스트 같은 격정적이고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은 환희뿐만 아니고 고통까지도 깊은 슬픔까지도 자기 몫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레오니트 같은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계산이 밝은 사람은 그런 슬픔이나 환희 이런 게 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덧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레오니트형 인간에게는 어떤 시를 읽거나 미술을 감상하거나 음악에 몰두하거나 소설을 깊이 있게 읽거나 이런 건 다 쓸데없는 낭비에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람진의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에라스트형 인간과 레오니트형 인간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 둘 사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와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의 월드컵 중계 시청률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입니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주 월드컵 시청률 기준으로 MBC 월드컵 중계 방송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조별리그 F조 독일과 멕시코 경기 중계에서는 SBS가 시청률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어느 방송사의 월드컵 중계 방송을 가장 선호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3시까지 모두 1753
53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46%,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은 배성재 아나운서와 박지성 해설위원이 중계하는 SBS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해 주셨네요. 31%, 3명 가운데 1명은 안정환 해설위원과 서영욱 해설위원 그리고 김정근 아나운서가 중계를 맡은 MBC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과 이광용 아나운서가 중계하는 KBS를 선호하는 시민들은 23%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파비온님, 서영욱 해설위원 때문에 MBC를 봅니다. 영님, SBS 배성재 아나운서의 진행 스타일 좋네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보기 가운데 프랑스 국적의 전직 축구 선수를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진해진 지단입니다. 정답자 마니마나님,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 좋은 미래로 가기 위한 발판이 다져지면 좋겠습니다. 빨강 비행기님, 구미 시민의 놀라운 선택, 장세용 시장님이 기대에 부응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응원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HJ희108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정은경 문화평론가의 경향신문 칼럼 운명론자의 고투 그리고 승리 그 일부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들은 운명론에 관한 가장 명쾌한 답변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희한한 운명론자들의 외로운 싸움이 겹쳐 있다. 절대로 변치 않을 것 같은 지역에 도단한 푸른색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9번의 도전 끝에 울산시장에 당선된 송철호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운명을 언급했다. 노무현 형과 문재인 동생의 운명 사이에 낀 운명. 숱한 낙선 끝에 몰래 이사한 형 송철호를 부른 동생 문재인 대통령은 형 다시 이사 가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는 내 맘대로 못 사나 이렇게 항변하니까 그게 운명인데 어쩝니까 라고 했다는 후일담.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지역주의 타파 흐름은 이미 이것을 운명으로 결정한 이들의 성취이자 승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승리를 예견한 승승장구의 길이 아니라 정의와 원칙의 두루마리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걸었던 고행의 길이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은 이 숭고한 운명론자들이 받던 고귀한 두루마리의 한 자락일 뿐이다. 네, 아직 성공하지 못한 분들 이 길에서 돌아서지 말고 묵묵히 갑시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